그다음에 지금 8일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거나 향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파장뿐만 아니라 막 지금 기득권 언론들의 뭐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결국 내가 또 이거 뭐 나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이런 건 나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똥이 마렵네 갑자기. 진짜 어이가. 당신은 어제 술 먹고 이렇게 눈 팅팅 부은 걸로 끝내 그냥. 아니. 내 눈을 지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쪽팔려서. 라면 먹어서 그래요. 자, 아무튼 이거 제가 뭐 방송 다시 하자 그러면 제가 좀 튕기려고 했는데 또 저도 부동산 대책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낙곱살 제 161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방송 재개하자마자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네.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그 김용민이 진행하는 관훈 나이트클럽 그 출연했는데 야, 우린 노골적이 뻔뻔한 게 아니더만. 왜요? 너무 얌전하게 광고하고 있는 거더만. 왜 거기는 진짜 심하게요? 뭐 방송의 한 3분의 1을 광고로 그 틈만 나면 광고 이야기를 해. 광고 방송. 아니 그래서 이게 방송이야 광고야 뭐. 아니 난 깜짝 놀란 게 저 맘마이스 최근에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식초 광고라는데 식초를 막 마시더라고. 자,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니 이거 효과음이 막 좋다고 들어가잖아. 아니 거기다가 더 놀라웠던 건 광고를 중단하거나 끊으면 또 응징을 해요.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한 번 광고하면 한 번 광고했다가 겁나서 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거 괜찮은데 우리도 좀 그런 전략 써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뭐 광고주의 이해관계 초연한 방송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초연하면 안 되겠어.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먹는 거 들어오면 이제 먹으면서 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래. 먹성 좋은데 말이야. 그래. 제가 먹성이 좋습니다. 먹는 광고 좀 앞으로 많이. 예. 그러니까 잘 먹기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요. 네네. 참. 자, 빨리 광고 시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낙곱살에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만 분들 저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걸크러쉬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을 뽑는다면 저는 이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타임지 선정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뽑힌 김진애 박사님의 신간이죠. 바로 여자의 독서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하면은 이 하신 일도 엄청 많고요. 굉장히 당당하셔서 과연 이분도 여자라서 처하는 딜레마, 뭐 고민 이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요. 박사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 벼락처럼 은인처럼 언니처럼 다가온 운명의 책들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려고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요. 지금 배송 중이에요. 아저씨 빨리 배달해주세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다산북스에서 나온 여자의 독서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시기라면서 광고 문의 주셨던 분들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을 좀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다시 좀 연락주세요. 꼭 약속해줘. 꼭.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너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거의 뭐 김용민급으로. 김용민급으로. 노골적으로. 방송 내내. 네, 저희가 먹고 입고 쓰고 그 후기까지. 네, 연락 많이 다시 꼭 주시고요. 네, 팟캐스트 최저가로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입니다. 2012년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5년 만에 강력한 투기 억제 카드가 부활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강남 3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추려
투기 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강남 3구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핀셋 규제로 불린 6.19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강남권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는 세금, 대출, 청약에 걸쳐 전박이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 지역에는 여기에 추가로 규제가 덧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건 요건이 높아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LTV DTI가 나란히 40%로 제한돼 최대 집값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내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다시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합니다. 투기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LTV 30%가 적용됩니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도 부활합니다. 앞으로 서울, 세종, 부산 등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는 최대 50%, 3주택자 이상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적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는 꼽살이다 161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딜 오빠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이 선딜 오빠가 낙곱살을 다시 하려고 입이 근질근질해진 이유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 투기 문제 반드시 잡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범 이후로 벌써 2번이나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파리 부동산 대책. 파리 부동산 대책? 파리? 프랑스 파리 집값 엄청 올랐다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뭐 파리? 네. 이런 개드립을 네, 작가님이 치셨네요. 자, 아무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연 이번 대책으로 투기도 잡히고 이 미친 집값도 잡힐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우주 최강 게스트. 이쪽 방면으로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 우주 최고, 은하계 최고의 전문가 선대 사장님. 내가 웬만하면 민망하다 정말. 하겠는데 나도 진짜 민망하다. 막 진짜 손발이 막 오르는. 나도 진짜 지금 손발 없다 지금. 정말 민망하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워낙 또 전문가시고 하실 말씀이 오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니, 별로 단독을 없어요. 한번. 왜 이래? 핵심만 간단하게. 그래? 오늘 말 길게 하기만 해봐 진짜. 나 진짜 욕할 거야. 아니 좀 길게 할게. 잘못했어. 그래.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이 발표가 됐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집값 잡히겠네. 정부 제대로 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네. 오. 짧게 하라며. 그래요? 아니 왜? 아니 사실 네. 이 대책 발표 날 때 사실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발표를 보는 순간 이제 좀 제대로 하는구나. 오르가즘이 느껴졌어요? 오르가즘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단기 불꺼기 대책, 뭐 중장기 이제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대책은 아니죠. 근데 단기 불꺼기 대책으로는 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90점이 높게 네.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게 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되게 깐깐하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90점 정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사실 민심 위반도 많이 됐었는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좀 유리한 점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이 뭘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늦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내놓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해보니까 어떤 게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이런 걸 감을 익힌 거예요. 예를 들면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뭐 핵심적인 인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미 이제 정책 수단 다 확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이 투기 가열 양상이 좀 지나치게 심각해진다 싶으니까 딱 거기에 맞는 이제 대책을 확 내놓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단기 불끄기 대책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단기 불끄기 대책. 네네. 네네. 네. 불끄기 대책이라는 건 투기 가열 양상이 너무 이제 지금 과열돼 있으니까 예, 지금. 뜨거우니까 네네. 뭐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 표현을 썼어요. 불끄기 대책이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라고 지금 강조를 하신 거 보니까 약간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뭐 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는 이 대책 네. 자체가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 대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투기적인 양상이 워낙 이제 심각하니까 그걸 잠재운다는 대책인 거고, 뭐 후분양제라든지 뭐 보유세 도입이라든지 또 공공임대주택 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좀 더 큰 틀에 예, 좀 긴 호흡의 그런 이제 대책이 따로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세게 나오는 이런 생각은 하셨어요? 정부가?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뭐 출범 초기니까 뭐 가능하면 좀 호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낙곱살 방송에서도 대체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뭐 보유세 후분양제 이야기 다 빠져 있었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도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또 그런 태도가 사실은 이제 그런 스탠스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자,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오르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뭐 집값 오른다. 이런 식의 이제 이른바 노무현 정부 학습 효과라는 게 이제 부동산 재테크 카페 중심으로 퍼지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집값을 달구는 계속 올랐었거든요. 일정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기조로 이렇게 봤을 때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솔직히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8.2 대책의 수준을 보니 이 정부가 확실한 의지가 있구나. 의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발표를 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단호한 말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어서 팔라고 이러면서 네네. 얘기를 네. 하시던데, 자, 이 8.2 대책의 내용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요한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투기 가열 지구라는 걸 일단 서울 전역, 그다음에 가천, 세종 이쪽에 이제 지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서울 11개구, 또 세종의 경우에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에 이제 재건축 주택, 그다음에 분양권 거래를 이제 제한하기로 했고요. 6.19 대책, 그다음에 지난해 나왔던 11.3 대책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던 게 따로 있었잖아요. 한 지금 40여 개 정도 지정돼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에도 이건 뭐 지금 요번에 이제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투기 가열 지구는 다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이제 중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은 10%포인트 이상, 또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가산해서 이제 중과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뭐 그긴 한데, 투기 가열 지구의 경우에는 주택 대출 규제를 LTV DTI를 40%로 묶기로 했습니다. LTV DTI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LTV라는 건 이제 집값 대비해서 대출액의 비율. 네. 예, 뭐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까지 빚을 빌릴 수 있으면 이게 이제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최경환 정부층이 들어오면서 60%이던 게 70%로 풀렸었는데, 그쵸. 이게 이제 지난번 6.19 대책 때 60%로 묶였다가 다시 이번에 40%까지 투기 가열 지구에 한해서. 네. 그러면 뭐 서울 전역과 가천, 세종은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들은 40%로 묶이는 거죠. 이제 전엔 10억 중에 6억을 빌릴 수 7억까지 빌렸다가 6억으로 빌렸다가 이제는 4억까지밖에 못 빌리는. 그러니까 자기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최소한 일정한 수준의 자기 돈을 가지고 살아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DTI도 마찬가지로 40%로 다시 이제 묶였는데요. 이게 원래 최경환 전 부총리 전에 이 서울은 40%, 그다음에 서울 제외한 경기도, 인천은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60%로 일률적으로 풀려버렸어요. 최경환 전 부총리 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40%로 묶기로 한 거니까 상당히 이제 더 강력해졌죠. 뭐 적어도 투기 가열 지구에 한해서는. 그러면 이 DTI라는 건 대출액, 자기 이제 소득 대비해서 대출액 상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인데 그 중에 한 2천만 원을 빚갚는데 쓴다. 이러면 이제 이게 4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60%까지 전에 늘렸었다는 것은 뭐 5천만 원 중에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빚갚는 데 써도 된다라고 했던 거니까, 정부가 허용해 준 거니까 사실은 뭐 무지막지하게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풀어줬던 거죠. 그렇죠. 대놓고 네네. 얘기한 거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되게 강력한 대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나왔던 부동산 대책이 6.19 대책이었는데 그때 반응이 좀 약하다 이래가지고 네. 집값 못 잡는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선til 오빠는 효과는 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더 센 정책을 낸다고 경고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6.19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 흐름을 보면 별 약발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우리 선til 선대인 소장님의 예견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견대로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6.19 대책도 전혀 약발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6.19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저도 사실 내심 좀 불안했어요. 6.19 대책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표현하기로는 그 강도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긴 중강도 수준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때 왜 언론에서 핀셋 규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찔끔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찔끔 대책. 예, 6.19 대책도 사실 그런 성격, 지역별로 보나 또 한편으로는 뭐 대상별로 보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특히 그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6.19 대책 나온 다음에 좀 한동안 약간 잠잠한 것 같다가 이제 재건축 쪽이 아무래도 이제 빠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이제 투기 가열 양상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났던 거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8.2 대책으로 이어졌고요. 사실은 뭐 저는 뭐 좀 그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로 뭐 좀 연락을 하면서 사실 뭐 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좀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좀 뭐 시장을 그때 내다보는 전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하여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번 네. 대책을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투기지구라는 것도 있고 투기 과열지구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뭐 투기 가열 지구 또 뭐 투기 지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실 의미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고 사실 저도 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투기 지역이라는 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거고요. 네. 투기 가열 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법이 좀 다른데요. 근거법은 이제 투기 지역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장, 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지정 또는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투기 지역은 너무 가열된다 싶으면 이걸 이제 이 소득세법이니까 주로 양도세, 양도세를 이제 중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는 이제 이 너무 과열 양상을 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월별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뭐 직전 2개월간에 뭐 집값 상승률이
뭐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거나 등등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가표 기준으로 따로 이제 그 공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제 거래되는 기준으로 뭐 전혀 이제 이 봐주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포인트 범위 안에서 중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한 대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워낙 이제 뜨거운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역시 집값 상승률이 높은 거 이런 데를 이제 고르는데 이런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이제 내려지고요. 그러니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한테 좀 이제 청약에 유리한 이제 나 유리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는 억제하되 이제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네. 기회를 주겠다. 네네. 뭐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대책인 거죠. 그러면은 네. 투기 지구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일 수도 있겠네요. 둘 다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네. 이게 그래서-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네네.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근거법이 다르다 보니 이제 소관 부처가 다르고 그래서 따로 지정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이런 좀 그 대책을 내놓을 때는 정부 합동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그 이른바 적용되는 대상자로서 보자면 사실 이거 뭐 투기 가열지구니 투기 지역이니 이게 이제 뭐 중요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양도세 중과의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크게 제한된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죠. 염두에 둬야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아무튼 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요. 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 반전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약발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단기적인 반응일지 안 그러면 정말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시작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선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세 하락이라는 걸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그냥 6.19 대책처럼 뭐 한 달여 정도 그냥 뭐 반짝 효가 있다가 그냥 다시 뭐 이 투기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 주택 시장 상황이 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지금 뭐 이미 집값이 너무 높은 상태고 또 하반기 이후로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는 일단 뭐 바닥을 찍고 오르면 올라지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주택 시장 상황이 그냥 녹록치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이제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최근 한 3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올랐던 것은 거의 80, 90% 이상 그 무리한 가계부채 폭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 대책의 핵심이 바로 주택대출 규제 이제 강화 또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 주택 그 거래를 할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뭐 이런 물론 이제 그건 조금 내년 4월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바로 이제 주택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선틸 오빠가 거의 뭐 이분의 추종자잖아요. 아니에요? 한때 이분이 나의 추종자였어. 아, 그래? 진짜 확실해요? 그럼 내 페이스북에 뭐 이 좋아요도 늘 자주 누르시던 분이고. 뭐. 좋아요 누르면 추종자예요? 안 그런가? 아니 나도 물론 추정하지. 네네. 좋아. 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아주 대놓고 시간 줬으니까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양도세 오르기 전에 집 파세요. 딱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했죠. 비슷한 느낌이 좀 드나요? 아니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양도세라는 거 이제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안 팔면 되지. 안 팔면 안 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세게 안 매기고 양도세만 올리게 되면,
그냥 안 팔고 쥐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거래만 얼어붙는 거지 매물이 쏟아져 나오질 않아서 집값을 잡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특히 강남 쪽은 어차피 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집값 안 떨어질 건데 뭐하러 파느냐. 이래서 요즘 뭐 다들 쥐고 있고 부동산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샷다를 내리고 네.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네. 착각이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약간 얘기 듣다 보면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 아니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양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래를 해야 이제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거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니 뭐 거래 안 한다고 집값 안 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거래가 안 일어날수록 집값은 더 잘 떨어지죠. 아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집값이 오를 때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투기적인 많이 거래를 사고 많이 팔고. 하니까. 네네.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집값이 추가 상승 동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온전하게 다 자기 소득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빚 내고 집 샀잖아요. 내고 집 산 사람들이 그쵸.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래 좋아. 나는 뭐 소득이 빵빵해. 나 뭐 각현아보다 한 100배쯤 잘 살아. 나 소득이 한 뭐 지금 저축해 놓은 데는 한 100억쯤 돼. 당신 1억이라며. 한 10,000배 잘 사는 것 같은데. 얘기해서. 100만 원밖에 안 돼? 통장하네. 그러니까 좀 잘 살려면 여자의 독서 이런 걸 읽으란 말이야. 오! 잘했지? 괜찮은데? 진짜. 여자의 독서 같은 걸 읽어야 그래. 좀 훌륭한 사람이 되지. 그래, 교양과 상식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여자의 독서. 읽을 거야. 빨리 배송됐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벌써 읽고 있잖아. 그래? 우리 엄마가 벌써 읽고 있는데 벌써 너무 재밌다더라고. 우리 할머니도. 네, 3대가 읽는 책, 여자의 독서. 잘하세요. 우리 딸내미한테도 이렇게 하려고. 대단한데? 네, 그래서요. 양도세 지금 얘기하는. 근데 무슨 이야기였냐 이거. 내 재산이 10,000배. 그래서 100억이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렇게 이른바 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안 팔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집값이 안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 발음 제대로 했잖아. 다른 걸로 해야지. 개포주공 뭐 1단지 아파트. 네네. 이게 뭐 100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이 중에 5채만 거래가 돼도 이 5채가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 가격은 수렴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전체 100만 주가 있다고 쳐도 그 중에 하루에 뭐 5만 주가 거래돼서 뭐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하한가를 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가격은 전체 자산이 다 거래가 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 소수가 거래되더라도 그 가격대로 기본적으로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나 이거 뭐 개포주공 아파트 20억에 샀어. 나는 뭐 돈 있으니까 안 팔고 있을 거야. 난 갖고 있어야지. 근데 이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이 똥줄 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집값 안 오르고 근데 이렇게 이자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집을 팔게 돼 있거든.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20억 하던 게 뭐 18억 되고 16억 되고 14억 되고 하면은 그럼 나는 20억에 샀고 나는 돈 있으니까 나는 20억 아래는 안 팔 거야 한다고. 그게 그 집값이 그대로 20억에 있냐 이거지. 이러니까 또 이해가 되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집을 팔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집값이 하락할 때는 그 자산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부족한데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락세를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물론 저도 이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 정부 안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일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보유세는 단기 부동산 대책으로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도입하면서 이제 보유세 강화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보유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조소의 재정 그 구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단기 부동산 대책으로 나오는 건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유세 자체는 실제로 효과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보유하면서 이게 정말 부동산 보유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따르네, 부담이 따르네. 이걸 이제 느끼면서 그게 차차 이게 부동산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에 있어도 이게 단기적으로 뭐 불꺼기 대책에 동원될 그런 대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왔으면 상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나왔다고 뭐 미리 이제 좀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가 좀 전반적으로 조세 재정 개혁을 제대로 할 때 뭐 얼마 전에 정세 대책 뭐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세 대책은 약간 찔끔 정세 대책인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어떤 조세 재정 정책을 정비하게 되면 그때 그 차원에서 보유세 정책도 다시 거론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뉴스를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지금 딱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주는 게 계속 이거 안 잡히면 우린 보유세 손 볼 거야. 네. 라고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기자들도 계속 그런 기사를 쓰는 게 뭐냐면 이 정부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이런 쪽 관련 학자분들도 왜 보유세 대책 빨리 안 내놓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가능한 보유세 대책이 제대로 제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 여유를 주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대책에 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풍선 효과인데요. 네. 이번 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말 좀 서울 전 지역을 이렇게 잡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칼날을 피해간 곳에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하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단기에 그칠 거다 아마.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이번 대책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런 대책이고요. 분명히 투기 가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지역에 좀 하나는 대책인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방은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집값 상승세가 꺾였거나 대구처럼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크게 대책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 불꺼기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손댈 부분이 많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떤 지역에 한정하거나 또는 어떤 소득 계층에 한정하는 식의 대책을 자꾸 남발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이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틈새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까지 나왔던 또 가장 가깝게 6.19 대책도 사실은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를 일정하게 이제 보여준 측면도 있거든요. 6.19 대책에서 아까 재건축 대책이 시원하게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재건축 가격이 다시 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되게 강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맛을 봤어요. 뭐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다시 뛰면은 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라는 걸 이번에 시그널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그냥 폭탄 터뜨려버린 거잖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자, 처음에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조준 사격해서 표적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럼 벗어나서 이제 또 투기를 하니까 이번에 그냥 소총 사격에 그친 게 아니라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나서는 이거 사람들이 겁먹는 거죠. 특히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LTV DTI 규제 같은 것은 이게 40% 정도가 이게 그냥 투기 가열 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저는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집값의 40%라고 이제 40%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집값의 한 60% 정도를 자기 수중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내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일회성 대책도 아니고 또는 단기 대책도 아니고 사실은 금융규제의 틀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 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책 내놓은 것 중에 이제 정부가 뭐 이명박 정부 때 사실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주하였어야 되는데 거주 요건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주 요건을 다시 살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하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집을 사게 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실제 거주를 마련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갭 투자하라고 그거 비과세 요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갭 투자하라고 그거 비과세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기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 보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일관되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나는 꼽살이다 161회. 오늘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에 관한 진단과 전망 그다음에 지금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거나 향후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파장뿐만 아니라 막 지금 기득권 언론들의 뭐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결국 내가 또 구원투수. 이거 뭐 나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살지는 않는데.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이런 건 나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똥이 마렵네 갑자기. 진짜 어이가 당신은 어제 술 먹고 이렇게 눈 팅팅 부은 걸로 끝내 그냥. 아니. 내 눈을 지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쪽팔려서. 라면 먹어서 그래요. 자, 아무튼 이거 제가 뭐 방송 다시 하자 그러면 제가 좀 튕기려고 했는데 또 저도 부동산 대책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낙곱살 제 161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방송 재개하자마자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네.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그 김용민이 진행하는 관훈 나이트클럽 그 출연했는데 네. 야, 우린 노골적이 뻔뻔한 게 아니더만. 왜요? 너무 얌전하게 광고하고 있는 거더만. 왜 거긴 거기는 진짜 심하게요? 뭐 방송의 한 3분의 1을 광고로 그 틈만 나면 광고 이야기를 해. 광고 방송? 아니 그래서 이게 방송이야 광고야 뭐. 아니 난 깜짝 놀란 게 저 맘마이스 최근에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식초 광고라는데 식초를 막 마시더라고. 자, 벌컥벌컥 아니 마시면서 이거 호감이 막 좋다고 들어가잖아. 아니 거기다가 더 놀라웠던 건 광고를 중단하거나 끊으면 또 응징을 해요.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한 번 광고하면 한 번 광고했다가 겁나서 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거 괜찮은데 우리도 좀 그런 전략 써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뭐 광고주의 이해관계 초연한 방송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초연하면 안 되겠어.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먹는 거 들어오면 이제 먹으면서 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래. 먹성 좋은데 말이야. 그래. 제가 먹성이 좋습니다. 먹는 광고 좀 앞으로 많이. 예. 그러니까 잘 먹기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요. 네네. 참. 자, 빨리 광고 시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낙곱살에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만 분들 노골적으로 방송 내내 네, 저희가 먹고 입고 쓰고 그 후기까지 네, 연락 많이 다시 꼭 주시고요. 네, 팟캐스트 최저가로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 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지정입니다. 2012년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5년 만에 강력한 투기 억제 카드가 부활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강남 3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추려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강남 3구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핀셋 규제로 불린 6.19 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 저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걸크러쉬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을 뽑는다면 저는 이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타임지 선정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뽑힌 김진애 박사님의 신간이죠. 바로 여자의 독서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하면은 이 하신 일도 엄청 많고요. 굉장히 당당하셔서 과연 이분도 여자라서 처하는 딜레마, 뭐 고민 이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요. 박사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 벼락처럼, 은인처럼, 언니처럼 다가온 운명의 책들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려고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요. 지금 배송 중이에요. 아저씨 빨리 배달해주세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다잠북스에서 나온 여자의 독서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시기라면서 광고 문의 주셨던 분들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을 좀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다시 좀 연락주세요. 꼭 약속해줘. 꼭.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너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네. 거의 뭐 김용민급으로. 김용민급. 한 데다 강남권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는 세금, 대출, 청약에 걸쳐 전방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 지역에는 여기에 추가로 규제가 덧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건 요건이 높아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LTV DTI가 나란히 40%로 제한돼 최대 집값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내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다시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합니다. 투기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LTV 30%가 적용됩니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도 부활합니다. 앞으로 서울, 세종, 부산 등 조정지역의 2주택자에는 최대 50%, 3주택자 이상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분양